4번의 법률행위 종류 한번 보죠. 그 1번에 이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개념인데요. 여기서 일단 원칙이 계약이니까 계약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반대말인 단독행위, 그 다음에 합동행위입니다.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20세기 와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독일 쿤체라는 학자 때문에. 거의 이제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이고요. 이게 99.99%고 이건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이퀄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행위 자유원칙 이퀄 계약 자유원칙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단독행위는 자유가 아니에요. 단독행위 예외로 이거는 공법이 바로 단독행위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적입니다.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단독행위는. 자, 가보죠. 이제 오른쪽에 2번 계약부터 먼저 갑니다. 계약. 계약의 개념 배웠으니까 쫙 해놓고 있죠. 계약이라 하면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성락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몇 개 적어보죠. 우리 시험 보이면 뭐야?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등이 바로 계약이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은 여러 수십억만 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전형계약 15개를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우리 시험 보면 몇 가지죠? 3개.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고. 그 다음 합동행위라는 개념, 일단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합동행위는 한 개만 기억하세요. 자, 계약은 청약과 성락으로 반대 방향의 합치예요. 근데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의 합치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식회사 만들자, 우리 좋다 주식회사 만들자, 방향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합동일, 합동, 동일한 방향이 합치됐다는 거죠. 자, 합동행위라면 평행적, 구심적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고 그래.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 그럽니다. 자, 사단법인이 뭐라고? 회사죠, 그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우리 회사 설립하자. 목적이 동일하잖아요. 이런 것을 합동행위라 그래요. 뭐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음 1번 왼쪽으로 합니다. 단독행위. 맨 왼쪽 1. 단독행위 같으면 일방적 행위는 자, 한 개의 의사표시 한 개로 성립하는 행위를 단독행위, 일반적 행위라고 그래. 자, 읽어보면 행위자 한 사람의 줄거리 한 개의 의사표시, 하나의 의사표시를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자, 그러면 이제 단독행위는 오른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자, 기억,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니은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도달. 자, 갑이 우리 저전문주 배웠네요.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한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딱 도달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땡땡 취소. 아까 취소 잠깐 했죠. 취소는 뭐죠? 소급적으로 무효로 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가 취소예요. 다음 철회는 장래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가 철회입니다. 취소는 소급표, 철회는 장래입니다. 자, 추인 말이 좀 어렵지만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가 추인입니다.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 자,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해제는 계약만 있어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지는 장래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가 해지가 되죠. 자, 상계는 채무를 퉁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가 상계입니다. 상계. 우리 the same 하자 그러죠? 그게 상계죠.
자,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채무면제라 그래. 등. 다음 니은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첫째 줄을 줄보다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대표적인 하나 외우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자, 아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죠. 갑이 우리 사단 설립하자, 좋다 사단법인 설립하자, 합동행위입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야. 재산의 단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어보죠. 이거는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거기까지만 갑니다. 나머지 뭐 상속 승인, 포기, 유언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는 뭐냐?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소유권 포기만 기억하세요. 자, 소유권 포기는 우리 자 볼펜 다 썼어요. 그리고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딱 버리는 순간 소유권이 포기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없는 의사표시 배웠는데 밑에 참고 보세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특징은 1.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 봐도 좋고요. 다음 어디로 오느냐 하면 왼쪽으로 다시 오면 왼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32페이지에 맨 왼쪽에 밑에 두 번째 줄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법에 딱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그래. 단독행위 법정주의.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유가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맨 밑에 줄 원칙적으로 뭘 못 붙인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단독행위는 법에 있는 경우만 적용이 되고 원칙적으로 뭘 못 붙인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조문 한번 확인해 보면 111조로 한번 와보세요. 부록, 저 뒤에 종문집 부록 642조 갑니다. 642조. 찾았습니까? 그 642페이지 보면 111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의사표시 효력 발생지. 거기 보면 제1항. 자, 항상 이제 법을 만들 때 1항, 2항, 3항 이렇게 1항이 원칙입니다. 만약 2항, 3항은 예외고요. 만약에 2항, 3항이 없다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법을 공부할 때 뭐 영어 시간에 예외 없는 규칙 없다 그렇지만 예외 없는 규칙이 있어요. 자, 1항만 있을 때는 예외가 없는 거죠. 근데 조문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 볼 때 항이 몇 개 있는가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11조는 조문이 1항만 있어요. 1항, 2항 두 개 있어요. 1항, 2항 두 개 있죠. 그러면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1항.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있느니죠. 이거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서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왜 구별을 했느냐? 이 조문이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항범 예외. 자, 의사표시자가, 이걸 말을 줄이면 표의자라고 줄입니다.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아까 제한 능력자 같은 말이 뭐죠? 행위 무능력자가 되어도, 행위 무능력자가 누구죠? 미한성이 되어도 그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많이 출제한, 아직 2항은 몰라도 좋아. 1항만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한테 효력 발생한다?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청약도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성락도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른쪽 온다. 동그라미 기억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그 취소 앞에다 2개 적어요. 청약, 성락도 적으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뭐도 적으라고요? 청약, 성락 이렇게 갑니다. 전부 도달해야죠. 청약, 성락, 취소, 철회, 상계 등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 니은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소유권 포기는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계약하고 단독행위 구별해. 그 디귿 내려오면 동그라미 디귿.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가 바로 적으세요. 계약과 다른 점. 계약과 차이점입니다. 계약과 차이점. 동그라미 디귿. 땡땡. 단독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은 자유의가 원칙인데 단독행위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단독행위는 아까 뭐 붙인다 그랬죠? 조건이나 기한에 붙이지 못한다 같은 말. 친하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언 하나 더 적어. 유정. 유언, 유정은 마지막 가는 사람의 말이니까 유언이나 유정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이건 예외죠. 요거는 이제 등기법 시간에 자주 나옵니다. 유언이나 유정은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있어요. 마지막 가는 사람의 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겁니다. 단독행위는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 안 해도 되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는 불요식행위의 원칙이라고 적어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같은 말은 구두계약입니다. 구두계약이 원칙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법률행위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요식행위,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게 불요식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법률행위 방식은 자유이고 불요식 행위를 계약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뭐가 원칙이었죠? 낙불, 쌍류 계약이, 쌍류 낙불 계약이 불요식 계약이죠.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 요식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습니다. 자, 다음 장 간다. 불요식 행위가 원칙. 자, 그럼 가끔 시험 나오는 동그라미 2번의 맨 위에 줄. 불요식 행위의 대표적 예가 매매 계약이나 대리권 수여 행위도 불요식 행위입니다. 불요식 행위 원칙입니다. 다음 가려요. 3번 의무 부담행위, 반대말 처분행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의무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구별인데 동그라미 1번에 의무 부담행위 이퀄 채권행위입니다. 의무 부담행위 같은 말이 뭐라고요? 채권행위예요.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행위를 줄인 말입니다, 사실. 쉽게 해서 매매계약이죠. 자, 기억. 의무 부담행위는 같은 말이 뭐라고요?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자, 갑과 을이. 채권행위 대표계약이 채권계약, 매매계약, 청여계약, 뭐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하는 거였죠. 그러면 자, 의무를 부담하죠. 자, 매도인의 의무가 뭐였죠? 자, 가옥을 1억에 파는 매매 계약했어. 그럼 의무가 뭐예요? 가옥을 이전의 의무죠. 재산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매수인은 의무가 뭐였죠? 대금 취급 의무를 부담하니까 의무 부담행위라 그래요. 채권에. 그러니까 의무 입장에서 보면 의무 부담행위고 채권 입장에서는 채권행위가 되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적어보세요.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 채권 계약이 다 의무 부담행위입니다. 특징이 나오죠. 의무 부담행위는 땡땡 의무 부담행위. 자, 특징이 틀렸네요. 이행 문제를 남긴다. 좀 바꾸세요.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요? 이행 문제를 남긴다. 저자가 정신 나갔어요, 지금.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자,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행을 해줘야죠. 그럼 만약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서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이행기를 정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행해줘야 되죠? 2월 1일까지 이행해줘야 되니까 의무 부담행위. 이행 문제를 남긴다. 이행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이퀄 같은 말, 소유권 없는 자의 의무 부담행위도 유효하다. 매매 시간에 배웠죠. 자, 갑이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 A의 소유물을 팔았어요. 1월 1일 날. 그러면 2월 1일 이행기에 요걸 사가지고 넘겨줄 의무가 있죠. 남의 물건, 즉 자기 소유물이 아닌 처분권 없는 자도 남의 물건에 매매계약마다 유효합니다. 왜 그래요? 항상 채권행위는 언제까지만 의무를 이행해주면 돼? 이행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남의 물건도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고 이행 문제를 남긴다. 솔직히 읽어볼까요? 예컨대 타인 소유 물건, 타인을 A라고 놓죠. A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에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 합의 같은 말 계약입니다. 물권적 계약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지만 자 줄거세요. 채권행위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채권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소유권 이전을 만약에 못하면 나중에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돼. 담보 책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행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안 팔라 그래. 안 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를 못 해주잖아. 못 해주면 가버늘에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이 사람이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담보 책임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결론만 기억하세요. 총칙에서는 짧게 나오니까 남의 물건도 의무부담 계약마다 유효하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2번. 자, 의무부담이 반대말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는 직접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끝난 행위 이렇게 생각하세요. 권리 처분이 끝난 행위가 처분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처분행위는 권리 처분이 끝난 행위입니다. 자, 이걸 의대로 이해하면 말이 좀 어려워. 의 보면 권리가 이미 발생 변경 소멸 직접 발행이 아니라 발생입니다. 발생시키는 범죄행위. 발생. 그러니까 권리가 이미 처분이 끝난 행위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중 계약이 99%니까 계약으로 바꿔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온 행위는 다 계약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크게 이제 자, 의무부담행위와 의무부담행위. 행위를 또 뭘로 바꾸면 된다? 계약 이퀄 채권행위, 채권계약 이렇게 바꿔 읽으면 돼요. 대표적인 애가 매매, 교환, 임대차. 첫째 특징이 자, 남의 물건도 타인의 소유물도 채권계약마다 유효하다. 그리고 이행기까지 뭐 해줄 의무가 있다? 이행 문제를 남긴다 이거예요. 이행 문제가 남아있다. 이 이행을 안 해주면 나중에 뭘로 바뀐다?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계약법에서는. 다음 반대말, 이제 이게 두 개가 없는 거야.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게 처분행위죠. 남의 물건 처먹으면 안 되죠. 처분행위. 처분행위 두 개로 나눠요. 이제 물건을 직접 처분하는 게 물권행위, 물건이 아닌 권리를 직접 처분하는 게 준물권행위가 그럽니다. 금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게 준물권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가보죠. 자, 직접 처분행위는 니은 유형 A, 물권행위 땡땡, 물건을 직접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직접 처분하는 행위. 그럼 얘가 나오네요. 점유권자 넣어.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의 이전, 물권 포기. 다음 제한물권 설정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담보물권 설정 등이 처분행위입니다. 물건의 내용 변경 등이죠. 쉽게 얘기해서 물건 8개 적어보세요. 물건 8개. 뭐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점유권, 그런 거 설정행위 이런 말 나오면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준물권행위 3개 외웁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 포기는 지워버리고 지적재산권 양도 등. 준물권행위 뭐라고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등.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자,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 형성권 행사는 지우시고 필요 없습니다. 자, 처분행위는 A 물권행위와 B 준물권행위로 구별합니다. 준물권행위 3가지 뭐라고요? 채권양도, 채권을 처분하는 걸 채권양도로 그래요. 그 다음에 채무면제는 채무 자체를 없애가지고 처분하는 걸 채무면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양도는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애가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양도하는 게 지식재산권 양도입니다. 자, 이것의 특징대로 여러분 처분행위는 처분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소유권 처분은 소유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 나간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자, 등기까지 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적지는 마시고 나중에 되면 이해돼요. 다 적으면 적어놓고 집에 가서 혼동말이 나. 뭐 1월, 2월, 3월에는요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본 용어만 정확하게 좀 정리해 오면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니까 뭐 이해가 더 안 돼요. 자, 자, 매매했어요. 매매하면 이 사람 매수인이 됐죠. 이 등기부 갑급이다. 표제부에 소유권 돼 있고. 자,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A, 여기 A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 자, 이게 A 소유자 같으면 A가 팔아먹어야죠. 근데 매매 자체는 채권 계약이니까 가능하죠. 매매 자체는 남의 물건도 유효해요. 유효. 왜?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게 등기하려면요, 반드시 이 소유자하고 이 사람 소유권 상실하니까 소유자하고 이 사람이 등기하죠.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원이 적어줘야죠. 2018년 1월 1일 매매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돼야죠. 그러니까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등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물권 처분행위는 등기까지 포함하는 걸 처분행위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등기해 줄 수 있지. 엉뚱한 A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등기를 못 해주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처분행위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채권계약은 등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약과 성락 합치하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채권계약은 남의 물건도 해줄 수 있어요. 왜?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면 되니까 이행기까지 이행해주면 돼. 사가지고 등기 넘기면 되니까. 이행기까지 못 해주면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람 손해배상 책임지거나 담보 책임을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전혀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은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둘이니까 제3자와 관계니까 굉장히 등기까지 해야 돼요. 자,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처분행위는 처분권자만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내가 채권 파는데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팔아먹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기타 분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분류는 중요하지 않고 다시 갑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수가 한 개의 의사표시를 성립하는 게 뭐였죠? 단독행위. 청약과 성락을 일치하는 게 계약입니다. 이 중에 99.99%가 계약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가 발생하니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리고 이 둘 중에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훨씬 많아요. 없는 단독행위는 두 개만 애워주면 돼요. 이거는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소유권 포기, 그 두 개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 청약, 성락,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이걸 차후에는 또 암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놈이 있어요. 이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데 동일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합동행위는 상대방, 합동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이 합동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고, 자, 계약이 원칙이고 단독의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바꿔 읽어라.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쉽게 해서 등기해야 권리를 변동하면 처분행위, 물권행위고, 등기 안 해도 하면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은 결국 의무부담행위 아니면 처분행위요.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 채권행위. 자, 채권계약, 매매계약을 하면 남의 물건도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행기까지 이행해야 되는 이행문제를 남긴다. 처분행위는 이미 처분이 끝난 행위이기 때문에 이행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 점유권 양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지당권 실정 이런 게 물권행위고, 준물권행위 세 개 뭐죠? 물건이 아닌 권리를 팔아먹은 거. 채권행위, 채무면제, 취식재산권 양도. 그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거기서 한 문제 정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금년에. 자,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36페이지 한 몇 개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핵심 기출 지출. 자, 01번. 건물에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하나 더 적어요. 토지는 뭐죠? 매립한 자가 원시취득입니다. 그런 게 되겠고요.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죠. 10번. 임대차, 매매, 교환. 이건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같은 말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요건이다, 효과다.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정확하죠? 법률 사실의 대표적인 애가 의사표시, 법률 요건의 대표적인 애가 법률행위, 이퀄 계약이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다음에 오른쪽 17번 문제 갑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했죠. 매매는 뭐예요? 의무부담행위죠. 의무부담행위니까 남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죠. 네, 그럼 X가 되겠네요. 타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기출이 됐던 겁니다. 아직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02번 문제 안 갑니다. 이게 4년 전 문제네요. 02. 다음 중 준물권행위는 어느 것인가? 준물권행위 3개 아까 뭐였죠?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뭐 그 중에 하나 찾아라는 거네요. 1번.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의무부담행위예요? 물권행위예요? 매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죠. 2번 고용도 뭐죠? 채권계약이죠. 채권계약이니까 의무부담행위. 3번 채권양도. 답 나왔네. 다음에 이 문제를 내면
답 채권량도 낼 게 아니라 뭐를 내겠어요? 채무면제나 지식재산권으로 바꿔서 답으로 낸다 이겁니다. 다음 4번의 소유권 이전 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5번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뭐예요? 이것도 물권행위네요. 그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를 마치고 다음 넘어갑니다. 41조. 법률행위의 목적 갑니다. 자, 목적 동의어 적어보세요. 목적, 내용, 법률효과, 권리와 의무, 변동, 권리 의무의 변동. 목적, 내용, 법률효과, 권리 의무의 변동 전부 동의어들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게 동의어단 말이 어디도 한 군데 안 나와요. 그래 살짝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먹어요. 목적, 내용, 법률효과, 권리의 변동 이 바로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제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요거 우리는 요게 총칙이야. 총칙. 근데 총칙에는요, 이게 총칙.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여기 103조부터, 여기란 말이에요. 103조부터. 목적이 확가, 적사, 다리통이 의사 표시야.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성립 요건이잖아. 이거 툭 빼버려, 이걸. 이거 시험 보기 없애놨어요. 없애놓고 여기서부터만 시험 하니까 이게 뭐 몇 살, 2살짜리가 의사 능력자인지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03조부터 시험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 일단 이건 아는 걸로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에서는 권리 능력 몇 살 이상? 출생, 의사 능력은 15, 행위 능력은 19 이상. 요런 놈이 이제, 자, 확가, 적사를 갖춰야 돼. 이걸 배우러 가는 거야. 유효 요건 갑니다. 자, 의 갑니다. 의.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란 말이 어려우면 계약의 목적이란 또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의 목적이란 이렇게 해도 좋아요. 행위자는 법률행위자를 줄임말이야. 같은 말 의사표시자가 그의 계약에 의해 발생시켜 줄 거죠. 법률 효과를 말하고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내용, 효과, 권리변동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읽어보면 자, 법률은 모든 법률행위, 즉 모든 계약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상을 가지고 그것이 즉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데 대해서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원한다 뭐죠? 기도하는 대로, 의욕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효과,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도록 법이 조력을 한다는 거죠. 이걸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 이런 의미에서 법률행위 목적에는 몇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고요? 네 가지. 확정, 이제 제대로 확정이 먼저 나왔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네 가지 효력 요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그 네 개가 바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그 밑에 2번에 이제 목적의 확정을 1번으로 가. 크게. 1번.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1번이 확정을 1번으로 가고 다음 장. 그 3번을 이 목적의 가능 뒤에 성자 넣으면 더 좋고 가능성. 44페이지 한 페이지 더 가면 4번을 3 목적의 적법성 47페이지 5번 이거 사로 갑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자, 네 가지 성,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줄여서 어떻게 암기한다? 확가, 적사를 암기합니다. 자, 법률행위가, 즉 계약이 자기가 법률행위 한 사람이 자, 갑과 을이 이 가옥을 항상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목적이 말한다고요? 목적이 확가적사. 지금 어디는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갖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뭘 갖춰야 돼?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갑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을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죠. 확정, 그럼 확정이 뭐냐? 이거야. 자, 이 집이 만약에 아파트라면 101호인지, 102호인지, 103호인지 확정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집 팔게. 내가 지네 집 몇 호인지를 몰라. 너네 집 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죠. 우리 집 몇 동 몇 호 1억에 팔게. 알았다. 몇 동 몇 호 1억에 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확정이야. 자, 이런 경우도 있대. 우리 계약부 시간을 배웠지만 아파트 분양 계약할 때 아파트 지어져 있어, 안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어, 안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잖아. 분양 계약도 매매 계약이란 말이야. 매매 계약할 때 객체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유효하단 말이야. 왜 그래요? 의무 부담행위는 항상 언제까지만 이행하면 돼? 항상 계약법 공부할 때는 이행기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요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안 지어졌는데 나 103호 분양권 가진다 그러지. 103호? 그걸 배우러 가는.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느냐? 자, 그게 1번 배웁니다. 확정. 자, 1 개념 내려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즉 쉽게 얘기하면 계약의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뒤에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줄겠죠.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목적이 불확정되면 무효예요. 101호인지 102호인지 103호인지 확정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왜? 어느 걸 이행할지를 모르니까. 자, 이 확정식,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확정식은 땡땡, 저거 이행기까지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시기는 이행기까지야 성립 당시 X입니다. 확정성에서는 성립 당시, 그럼 X. 자, 읽어보죠. 매매계약에서 계약 목적의 확정과 관련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1월 1일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돼서는 아니고 심피 1월 사후에라도, 이게 포인트야. 사후에가 뭐라고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확정성은 답이 나오면 언제까지 확정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족하지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그걸 거꾸로 냅니다. 그 이상은 출제하지 않아요. 다 확정됐자고 하죠. 요 가옥 101호가 1억에 딱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계약은 우리 1월 1일 체결해서 항상 법률행위 채권법 공부할 때는 총칙하고요. 총칙하고 채권법은 90%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건하고는 10%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칙 공부할 때 항상 계약법을 머리에 그리고 가야 돼요. 계약법 중에서도 매매를 머리에 그리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법률행위는 항상 언제 한다? 1월 1일 한다. 매매계약 언제 한다? 1월 1일 한다. 그래 목적물은 건물이고 1억이다. 이걸 머리에 항상 그려. 그리고 이행기는 우리는 언제로 한다? 2월 1일 이행기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갑이 2월 1일 날까지 이행해 주면 돼요. 이행해 주려면 2월 1일까지 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이행을 해 준단 말이야. 그래야 2월 1일까지 목적이 확정돼야 돼요. 이게 확정이 안 되면 무효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두 번째 갈 필요가 없어. 확정됐다 첫 조치야. 자, 1단계 확정됐어. 자, 가옥 1억으로 딱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확정되면 이행기에 이게 이행 확정 가능성, 이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겁니다. 거기 이번에 가능성 가죠. 목적이 가능 다음에 성자 넣고요. 자, 1의 법률행위 목적, 즉 계약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줄거 나가죠. 확정된 된으로 바꿔요. 된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계약은 무효다 이거죠.
실현 불가능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 세 번째 줄, 이 법률행위 불능의 문제는, 불능 그러면 객관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관적 불능은 단지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될 뿐입니다. 불능이 아니에요. 불능은 무슨 불능을 의미한다? 객관적 불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가보죠. 계약법에서 얘기했지만 가능의 반대말이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은 매년 한두 문제가 매년 출제가 돼요. 이건 총칙에 출제할 수도 있고 계약법에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불가능. 자, 불가능은 언제 불가능한에 대해서 두 개 나눴었죠, 그죠? 자, 계약할 때 1월 1일부터 제가 이거 1년에 20을 파는 게 여러 수십만 채 팝니다. 오늘도 지금 몇 채 팔았어요? 이 복비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팔았죠, 오늘. 오늘만 해서 한 10채, 20채 더 팔았습니다. 자, 1월 1일 날, 자, 매매했어. 그럼 요 계약할 때, 요 때부터 가혹 이행이 불가능한 걸,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자, 예컨대 1월 1일 날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틀 전에 12월 30일 날 이 집이 화재로 전소되고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 계약. 여기서는 법률행위라 그러죠.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근데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이행하기 전까지 이 중간쯤 불가능해진 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랬죠. 후발적 불능. 이거는 유효하다. 쉽게 낼 때는 이렇게 내요. 무슨 불능계약만 무효다? 원시적 불능계약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계약은 맞아? 유효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밑에 이제 가려고 3번 옵니다. 3번. 불능의 분류에서 동그라미 1.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 의 땡땡.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성립 같은 말 계약 체결이죠. 총칙에서는 성립이라 그러고 계약법에 가서는 체결이라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 계약, 이건 무효입니다. 자, 반대로 체결할 때는 가능했는데 이행기 전에 불가능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다음 니은의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다만 세 번째 줄 맨 뒤에 다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자 갑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슨 문제 발생한다 그냥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그렇게만 줄거려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535조라고 적으세요. 몇 조? 535조. 이거는 계약법에 가서 자세히 합니다. 원시적 불능 계약이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디귿.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근데 이건 두 개로 나눠요. 다만 채무자는 갑이라고 씁니다.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건, 귀책 사유는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 즉 고의나 과실 의미예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 발생입니다. 그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에다가 쭉 빼가지고요, 해제권 더하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은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해제권이 상대방에게 발생합니다. 다음,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계약법에서 자세히 갑니다. 계약법 배운 사람 조금 이해되겠죠, 그죠? 자, 후발적 불능은 두 개가 돼요. 채무자 갑에게 고의과실, 즉 잘못이 있다. 그럼 뭐야? 채무불이행 문제. 고의과실 잘못이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자, 그걸 오른쪽에 참고로 정리해 놓고 있죠. 자, 먼저 원시적 불능에서 전부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계약 체결 과실 발생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것만 전부 불능만 기억하세요. 아직 일부 불능 기억하지 말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채무자갑에게 귀책 사유가 뭐라 그랬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행불능, 즉 채무불이행 문제. 두 번째, 채무자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좀 기억해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전부 불능은, 자, 집이 전부 다 불탔어요. 집이 전부 불능이죠. 자, 방 한 칸만 불탔다. 이거 일부 불능이잖아.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이 원칙입니다. 전부 불능. 그 정도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3번, 4번 안 봐도 좋습니다. 자, 다음 장 가죠. 3번 목적의 적법성, 성자 적법성. 이제 적법의 반대만이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적법성. 이제 법에 위반한 게 위법이죠. 위법. 반대말 위법이죠. 법을 위반하는 게 위법. 법에 적합하면 적법.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합해야 돼. 적합, 줄어든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적법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적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105조죠. 적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계약법에서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가 법률의 규정을 추려서 법률의 규정 추려서 규정이라고도 하고 법규라고도 해요. 이제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될 법도 있고 안 지켜도 될 법이에요. 자, 민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임의법규가 더 많습니다. 이 법은 자, 민법은요 사법이니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왜 해요?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약한단 말이에요. 자, 원하기 때문에. 남한테 알리는 게 청약과 성락이잖아. 나 우리 집 1억에 팔아가지고 내가 1억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청약했어요. 어른 반대로 네가 원하는 내가 돈 1억을 주고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원하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법은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뭐 떨이요 떨이 하면 청약의 유인과 청약. 그런데 이걸 아무리 봐도 국가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집 1억짜리인데 1원에 판다. 그럼 뭔가 있을 거다 이래요. 이럴 때는 법이 못 봐주겠다. 그럴 때는 무효로 만들거나, 무효로 만든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니면 취소화시켜서 소급적으로 무효를 만들거나. 원칙은 이제 유효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권리 의무를 만들어 나가야. 그러나 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사회 질서가 필요하니까 권리 의무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을 첫째 임의 규정, 임의 법규, 임의 규정 같은 말입니다. 임의 규정은 이거는 위반해도 그 계약이 더 유효하다는 거죠. 위반한 계약 같은 말, 계약은 청약과 성락이나 합의, 뭐 특약, 약정, 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약정에 대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개입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법계약은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부부싸움하면 경찰이 오던가요? 안 와요. 국가에서 왜 개입을 해? 가정사를. 근데 싸움하면 이제 개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근데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 예외적으로 법에 위반했다. 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이게 적법하지 않으니까 효과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런 특약은 무효다. 효과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임의 규정이고 뭐가 강행 규정이냐? 이거는 공부를 좀 해본 사람 알아요. 근데 법전을 딱 보면 아 이거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고 모르잖아. 이걸 가지고 모르니까 이 큰 책을 보는 거야. 아무 쌀데기 없는 책들도 오타가 난 책도 어쩔 수가 없어요. 초짜들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는 좋은데 알아먹지를 못해. 집에 가 복습도 못하고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교과서 있고 뭐 참고서 있고 또 뭐 그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인증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 검인증 교과서 안 하고 뭐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하니까 대학 교수들이 쓴 거예요. 지주장이란 말이야. 지주장 애들이 다 틀려. 에? 국사 같은 거는 지주장 많단 말이에요. 옛날 7급 공무원에서 고려왕건의 부인 몇 명입니까? 옛날에 고시공부터 나왔잖아요. 또 고려시대에 가면 고려시대 부역 나갔잖아요. 부역 가면 점심 주느냐? 그게 시험 문제예요. 사법고시 시험 문제예요. 점심 줬습니까? 답은 안 줬다고 원칙. 굶었다고 원칙입니다. 왜? 가난해가지고. 굶었답니다. 고려 왕건의 첩이 지금 몇 명이야 많이 나는데 28명에서 33명 지금 잡고 있습니다. 33명, 28명.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의자왕이니. 의자왕은 그건 뭡니까? 부인이 아니고 그죠? 다르죠? 뭐 3,000궁녀라고 하는데 거의 3,000명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요. 한 많으면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뭐 교과서하고 기본서하고 차이입니다. 그 국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좀 정하긴 정해야지. 근대사에 뭐 하도 싸우니까 그렇지만 저 고대사나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뭐 근대사는 뭐 정권 바뀌면 박살 나잖아요. 어느 놈이라도. 근데 우리나라 참 희한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직까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검사가 무조건 뭐 이상한 적폐청산 하긴 해야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게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이게 원칙인데 법은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은 이게 확실해요. 근데 이제 뭐 형법이라든지 공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더 강력하고 이거는 일방적이니까 네 죄를 네가 알겠다 하면 구속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구속이라는 거 없잖아. 무효 아니면 유효니까. 자, 강행 규정은 쉽게 보면 조문에 뭐 하여 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여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공법에 많죠 이게. 근데 뭐 할 수도 있다. 이게 캔이고 이게 볼게요. 이게 조문을 볼 때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캔이 많습니다. 근데 공법은 슈도가 많아요. 그럼 공법에서 답을 뭘 많이 내냐? 캔을 찾아야 돼 조문에. 할 수도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인데 여러분은 그걸 뭐 포인트 하나 대충 처음에 씩 읽다가 비슷한 그런가 보다.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에서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대충 하니까 법을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바꾼 데서 바뀐 데서 거의 출제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상위법도 맞아. 상위법도 지금 2월 달이 되면 좀 바뀔 거예요. 뭐 지금 5% 내려온다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 시행이 안 나왔으니까. 자, 하여간 강행 규정은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총칙을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총칙하고 계약법, 채권 계약법. 요건 임의 규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임의 규정이야. 대부분. 그 다음에 강행 규정 물권법하고 그하고 특별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뭐뭐 하여야 한다고. 여기는 뭐뭐 할 수도 있다만 몇 개 해주면 돼요. 예외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뭐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면 몇 개 해줘. 그런데 여기서만 예외만 몇 개 해주면 문제야. 여기도. 근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 외우려니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총칙은 읽을 때는 하여야 한다가 뭔지 이걸 읽어야 돼. 근데 103조 하여야 한다죠. 여기는 물건은 이게 할 수도 있다. 몇 개 안 됩니다. 임의 규정이. 자, 그걸 보도록 하죠. 자, 의 갑니다. 강행. 의는 강행법규 같으면 강행규정. 강행규정, 강행법규라 하면 당사자의 의사 여하는 묻지 않고 언제나 적용하는 규정으로 심표 출근나간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척하거나 이에 반하는 특약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반한 특약은 무효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대개 무슨 법이 많다? 물권법과 특별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대개. 그래서 우리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규정이죠.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규정이 강행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번에 단속 규정은 예외인데요. 단속 규정은, 요거는 땡땡 적어 유효하지만 처벌만 받는 규정입니다. 자, 단속 규정은 유효하지만 처벌만 규정이 단속 규정이야. 자, 단속 규정은,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네 번째 줄에 따라서 다음, 강행법규를 두 개로 나누는데, 강행법규에는 그 위반 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효력 규정과 효력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과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나 단속상의 제재를 처벌을 받는 걸 단속 규정이라 그래요. 단속 규정은 예외입니다. 그 단속 규정은 니은, 자, 판례 대표적인 애가 우리 특별조치법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성략 등기 자체는 유효인데 처벌은 받습니다. 지금 사망이 일반이죠.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중간 생략 등기 유효인데 처벌은 받는다. 그 다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유효인데 처벌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전맹이 금지 위반도 유효인데 처벌받는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세 개 정도. 그 나머지 3번에 효력법규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효력법규 위반이 무효. 그 판례들은 나중에 정리해야 돼. 예를 보면 판례는 법정 최고액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금지 규정이죠. 중개수수료가 99만 원인데 뭐 105만 원 받았다. 초과한 것은 무효입니다. 또 뭐 타인을이 소송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 아닌 갑이 자기 책임하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 소송 수행을 하고 을을 성서주게 주고 그 대가로 을의 소송물 일부인 임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는 약정도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그런 것들.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그 세 번째,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금지도 무효다. 정권거래법상의 투자수익보장약정도 무효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었죠. 국토계획법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구역에서 허가받지 못한 계약도 무효다. 효력 규정은 좀 암기가 돼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임의법규는 이걸 위반해도 되는 규정이죠. 한번 읽어보죠. 임의법규란 하면 어떤 규정에 관해 당사자가 그 규정이 정하는 효과와 다른 효과를 발생하기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적축 나가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대개 이제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뭐 같은 말로 우리 임의법규를 요것을 이제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그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주는 규정이지 사회질서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의사를 보충해 주는 규정입니다. 보충 규정이지 사회질서와는 관계없으니까 자 합의가 더 유효합니다. 자 밑에 이제 참고해 민법상 강행법규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강행법규는 되게 어디에 많다? 물권법하고 특별법. 총칙하고 계약법은 임의규정이 대부분이고 물권법과 특별법은 강행규정이 대부분이죠. 강행규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이번에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자 오늘 기억에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자 강행법규의 대표적인 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은 거.
자,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100% 무효라는 거야. 추인할 수 없는 거죠.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덕자에게도, 전덕자 이퀄 제3자,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 전덕자 제3자는 선의취득 등 별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되는 게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절대적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을 못해요. 자, 맨 밑에 가르치고 이 무효행위 추인 X입니다. 자, 강행국교인 효력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추인 아까 뭐라 그러죠? 추인은 유효로 인정한 의사표시가 추인이라고 그랬어요. 추인은 추후에, 자, 추인이란 말 아직까지 좀 어려울 거예요. 추후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무효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야. 그게 효력 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도 추인이 안 돼요.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무효니까 서로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무효의 개념은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번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자, 사회적 타당성 땡땡 적어 최후에 적용한다. 사회적 타당성은 뭐 한다고요? 최후에 적용합니다. 자, 최후 적용, 최후. 한 10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또 쉬면 또 그러니까. 자, 갑과 을이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표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법률이 없어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 계약을 규정이 없어요. 법을 못 만들어 가지고.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도 이제 표준화가 됐죠.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할 만한 게 안 돼. 그런 경우에 법률이 규정이 없을 때 최후에 적용하는 게 자, 103조.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계약하면 무효라는 거죠. 우리 사회를 마지막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최후의 적용. 이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법이 없을 때. 사회적 타당성. 이게 이제 우리 자,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말. 사회 질서 또는 공서양속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사회 질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반되는 이런 계약은 무효라는 거죠. 법의 규정이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103조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 적용하니까. 자, 거기 103조 관련 조문 나옵니다. 오늘 조문 103조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잖아. 제목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하면 무효라는 거죠. 자, 103조 그냥 에어버려야 돼요. 앞에 선량한 풍속은 성풍속 생각하면 돼요. 선량한 풍속 기타 어디에 위반하면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같은 말 뭐죠?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줄이면 반사회적 계약은 무효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좀 쉽죠, 그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말이 어렵잖아요. 사회질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만큼 추상적인 용어인 사회질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은 공서양속, 독일 민법은 사회적 타당. 그게 같은 말입니다. 쉽게 하면 지금은 싸가지죠, 싸가지. 싸가지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싸가지냐? 아까 물었지만, 자, 지금 만약에 처벌 갖다가 아니면 처벌 28명 뒀다. 이거 유효입니까? 맞아, 돼지죠? 고려시대에는 이게 당연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통일을 해야 되니까 호족 세력하고 이제 결혼정책 쓴 거죠. 지금 이랬다가는요, 대통령 뽑아주겠어요? 사회질서는 변한단 말이야. 사회질서는 변해요. 그럼 이게 이제 판례가 이제 변한단 말이야. 판례가 변해.
그러면 이제 판례를 이것을 많이 나와요. 근데 법률의 규정이 없어야 된다.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 돼. 103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시험은 뭐냐?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시험법입니다. 외우는 방법. 대표적인 내가 차후에 나오겠지만 103조는 맨 마지막에 공부해야 돼. 이제 다 알고 나서. 근데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통정이란 글자가 나오면 103조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0조 강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103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 이쪽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외우는 방법은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출제하는 게 매년 돌아가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출제인이나 법원, 대법관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데 뭐 엉뚱한 걸 외우고 앉았어요. 자, 갑니다. 103조는 최후에 적용한다. 이 포인트라 그랬어요. 최후에 적용한다. 읽어보면 제103조의 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왜?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강행규정에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즉 사회적으로 보아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103조 사회질서 같은 말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타당성 공서양속입니다. 자, 1번에 사회질서의 의의는 필요 없고요. 그냥 자, 판단 요건감 1. 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출제하는 대표적인 예가 자, 첩계약입니다. 첩계약. 유부남이 부첩계약 하는 거죠. 부첩계약은 우리 자, 민법에 첩계약이 유효냐 뭐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제 판사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따져야죠. 사회질서는 헌법질서까지 생각해야죠. 우리 헌법 30조에 보면 부부는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첩계약은 헌법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 다음에 근로 안 하고 돈 버는 거 도박계약이죠. 자, 도박계약은 유효냐 무효냐가 민법에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근로의무 위반으로 무효다.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죠. 부동산 이중매매.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일단 그러면 103조 공부할 때는 첩계약 공부하면 제일 쉬워요. 도박계약. 일단 이중매매 좀 어려운 거 나중에 하고 그걸 설명을 하고 읽어나가겠습니다. 103조는 외우는 거 나중에 외우고. 자, 원래 무효를 한번 해보죠. 자, 갑과 을이 자, 이 가옥에 1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게 강행규정 위반으로 만약에 무효다. 자, 무효는 뭐가 발생 안 한다 그랬죠?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게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을은 1억 줄 의무가 없어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빠이빠이 헤어지면 돼요. 그래 만약에 줬다면 갑이 을에게 이 가옥에 이행을 해줬어요. 이전 넘기를 해줬는데 이게 무효다. 그러면 자, 권리가 없었는데 이걸 받으니까 이런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당한 이득이 아니라 부당이득은 회동해야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함. 그래서 무효의 효과는 첫째, 이행하기 전까지는 뭐할 의무가 없다? 이행 의무가 없어요. 이미 이행을 해줬다면,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이게 무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03조 위반이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가지가 없으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꽃뱀 같은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매춘계약이 나타나고. 갑이 이제 갑남과 을려가 첩계약을 합니다. 자, 첩계약의 대가로 이 가옥에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첩계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니까 자, 소유권 이전해주기 전에는, 이행하기 전에는 뭐 할 의무가 없죠?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이미 이행 등기 넘겨줬어요. 소유자 을이라고. 이미 이행 후입니다. 이행 후는, 요거는 103조 위반은, 자, 이 사람은 싸가지가 없으니까 이미 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걸 불법 원인급여라 그러는데 그 의미는 아직 몰라서 좋아. 그냥 싸가지가 없으니까 반환 청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103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 없을 때 최후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정말 싸가지 없는 짓거리 했을 때
103조를 적용해서 이미 주어진 것은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자, 도박 한번 해보세요. 도박. 도박했다. 도박은 항상 현찰 박식이라는 이겁니다. 도박 주고받고 따가야지, 그죠? 만약 이 사람이 100만 원 잃었어요. 안 줘도 되죠? 무효니까. 이미 줬어요. 이미 준 것은, 야, 내가 도박으로 줬으니까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 원인거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으로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이것 때문에 최후의 적용을 해요.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맨 꼴찌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걸 보러 가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3번 판단 시기 말이야. 판단 시기. 반사회성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 1월 1일 날이 됩니다. 1월 1일 날 반사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3번에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쭉 파란 색깔로 쭉 한번 읽어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나머지 읽어보지 말고 그냥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리고 2번에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오른쪽 3번에 51페이지 맨 위에 판례학습고 1번만 보고 가면 첩계약. 첩계약은 전처의 동의 유무 불문하고 공세양석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전처가 첩계약하라고 동의를 하더라도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요. 3번에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 내려와서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 또 무효.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대표적인 내가 도박계약이면 도박계약. 다음 장으로 가죠. 그 다음에 6번이 기타 이런 게 있어요. 기타.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리고 4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 그리고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거기 오른쪽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4번 절대적 무효. 제103조는 즉 반사회질서죠. 반사회질서는 사법적 법률행위만 적용됩니다. 민법에만 적용돼. 즉 줄긋죠. 경매 등 공법적 행위는 1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짧게 경매는 반사회질서가 적용이 안 돼요. 경매는 법원에서 관여하니까 103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 무효. 자, 무효가 되겠고 무슨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자, 요게 중요합니다. 1.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 무효. 1. 법률행위가 채권행위, 즉 채권계약인 경우. 자, 줄거면 이행전에는 뭐 할 필요가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모든 무효의 특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해요. 2. 이미 이행한 경우는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라는 뜻은 불법이 원인이다. 불법이 바로 103조야. 103조의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 청구할 없으며 또 심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으로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103조는 맨 마지막에 최후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2번 무효행위 추인도 못해요. 절대적 무효니까. 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해도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인해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 가면 6번이 나오는데 6번을 치우고 당구장 표시라 이렇게. 나무라지 말고 당구장 표시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행위 요거는 땡땡 적고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적으세요. 몇 조의 예시 규정요? 103조의 예시 규정. 요 103조에 예를 든 게 폭행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뭐 다른 것은 안 해도 좋은데, 자, 법률행위 종류가 이제 그 의사표시 수에 따라 어떻게 나눴죠?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그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하고, 계약은 99%가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를 자 이행기에 이행할 의무를 남기는 게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 채권행위. 아직까지 못 외우세요. 앞으로 와보세요. 그 정도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와보세요. 32페이지. 그 법률행위 종류. 그래서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 분류입니다. 의사표시가 한 개라면 오른쪽에 기억,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누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계약은 청약과 성락의 합치. 그 다음 밑에 2번 요식행위 같은 말 요식계약, 불요식행위 같은 말 불요식계약이죠. 불요식계약이 원칙이고 다음 장 넘깁니다. 그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좀 오늘 암기하세요. 집에 가서. 자, 의무부담행위는 같은 말이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채권행위. 니은 특징이 이행기까지 무슨 문제를 남기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의무이행부담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근데 반대말 2번 처분행위는 물건을 직접 팔아먹으면 물권행위, 물건이 아닌 권리를 직접 처분하면 준물권행위라 그래요. 자, 물권행위는 물건 8개 같이 읽어보죠. 자, 점유권부터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거기 다음 이전, 양도, 설정 이런 말 나오면 물권행위. 그 다음 준물권행위는 3가지 뭐죠? 채권 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그건 암기가 돼줘야 돼요. 그랬을 때 처분행위는요, 반드시 처분 권한 있는 자만이 처분행위를 해야 돼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행위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이행 문제가 없어요. 물권행위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권리가 처분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요. 이게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바뀌어요. 그런 게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입니다. 오늘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뭐 기억 못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참 불능 무슨 불능 있었죠?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만 무효죠?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자, 그 정도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불공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공시법이죠, 그죠? 내일 공시법 교재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